감사 명상 얘기할 때 아이들은 이 선생님이 나를 이해를 못하네. 내 삶이 지금 감사할 게 있는 줄 알아요? 이때까지 내가 말한 거 뭐라고 들었어요? 내 삶을 들여다보고도 지금 내가 감사할 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안녕하세요. 천천히 부드럽게 마인드풀니스 달팽이입니다. 오늘은 감사 명상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감사 명상의 뇌과학적인 효과, 심리 치유적인 기능이 많이 알려진 상태죠. 그런데 그렇게 좋다는 감사 명상,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감사 명상으로 몰입이 어렵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임상적으로 심리치료 상담실에서 본 경우를 보자면요. 감사 명상이 정말 진짜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청소년들을 만나게 됩니다. 감사하고는 있지만 감사라는 단어를 쓰지만 않는 아이들도 있고요. 사랑한다지만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는 그런 또 감사라는 것의 범주에 넣기에는 조금 이게 감사할 건가? 이렇게 감사한 것들에 대한 엄격함이 깊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감사한다는 표현으로 우리가 하게 되는 게 바로 감정적인 표출이거든요. 그런데 이 감정적인 표출 자체가 자신의 스타일이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감사 명상이 불편한 사람들, 왜 그럴까요? 심리치료적으로 보면 대개 이런 이유들이 있어요. 지난날의 어떤 사건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거나 부정적인 사고의 패턴이 익숙하거나 긍정적인 것들에 집중하는 것이 불편하거나 아동상담사로 있으면서 아이들과 함께 감사할 일들에 대해서 찾아보는 성찰의 시간들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감사하기를 못하는 경우는 대부분 좀 확실하게 표가 납니다. 감사하는 거 그냥 하자고 하면 대충 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정말 못하는 아이들은 그 당시의 삶의 경험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 바로 위에서 설명한 심리치료적인 이유들에 해당하는 게 확실히 보이곤 합니다. 20살 이전의 아이들은 이 감사하기 활동 하나로 이 아이의 삶의 현재가 혹은 지금까지 삶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는 심리치료사에게는 굉장히 귀중한 순간이 되곤 합니다. 그런 아이들의 경우로 감사하기를 불편해하는 사람들의 심리치료적인 경우를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는 지난 날들의 트라우마입니다. 힘든 경험을 하면 감사하는 것을 찾는 것조차도 큰 도전인 아이들이 있어요. 이미 고통스러운 기억들에 두뇌가 저당 잡혔다고 보면 됩니다. 강한 기억이 크게 자리해서 다른 것을 느끼는 감각의 크기가 너무 작아요. 감지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긍정적인 것들도 크게 강하게 들어와야 한다는 걸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잔잔한 이런 일상에서 감사하다는 감각을 찾기는 정말 어려운 수준에 있는 거죠. 트라우마 사건은 우리의 두뇌가 받아들이는 감정의 모양이나 방향도 바꾸지만 두뇌의 구조 자체를 바꾼다는 것, 뇌과학의 발달로 많이 알려진 부분입니다. 강한 불편한 사건에 사로잡힌 두뇌의 생존적인 상태, 이 생존적 두뇌의 상태에서는요, 위협이 되는 삶의 사건에만 레이더가 켜져 있습니다.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이미 두려움, 위협 이런 곳에만 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고 아주 고요하고 이런 삶의 시그널에는 아예 관심조차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부정적인 사고의 패턴이에요. 만성적인 불안이나 우울증을 겪은 아이들은요, 어떤 특정한 방향의 사고, 대화문, 단어들이 꼭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생각의 패턴이 계속 쌓이고 깊어지면 그 부정적인 말의 패턴, 생각의 패턴이 미리 자리를 잡고 있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삶에서 느껴지는 좋은 일들을 좋은 일이라고 감지하는 것 자체가 어렵게 만드는데 또 일조하죠. 불편한 것이 익숙해서 마치 익숙한 것이 편안한 상태로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익숙한 것과 편안한 것의 경계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는 이것들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질문과 성찰, 같이 생각해보는 사람들과의 시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완벽주의입니다. 완벽주의. 모든 것에 높은 수준의 기준을 둔 완벽주의 성향의 사람들이 감사하기를 어렵게 느끼곤 합니다. 언제나 조금 더 성취해야 한다고 자신에게 말하기 때문에 이루지도 않았고 아직 다 끝난 것도 아닌데 뭘 감사하냐는 식이죠. 잠시 멈추고 이때까지 한 것에도 감사하는 자세가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감사하기잖아요. 작은 것, 흔한 것, 그리고 중간에 있는 것들에도 감사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휴식을 주지도 않고 멈춤이 없으니 이루기 전까지는 감사도 후하다고 핑계도 후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라온 문화입니다. 어떤 특정한 문화가 만들어내는 문화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감사하는 거는 결국 어떤 감정을 느끼게 하는 행위거든요. 이 감정을 드러내거나 표현하는 것을 제한하는 문화에서 살아왔다. 그렇다면 이 감정을 일으키는 이 감사 목록들에서부터 이미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감정을 드러내고 느끼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면 감사하기 명상이 회의적일 수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감사하기 명상만의 문제라기보다는 감정을 알아차리는 모든 마인드풀니스 활동 자체에 불편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기 가치감의 이슈를 가지고 있는 경우예요. 자신에게 느끼는 감정이 자랑스럽거나 자신의 모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방향이 아닐 때, 자신을 대하는 평가인 자존감이 낮을 때 감사하기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가치가 없기 때문에 뭔가 긍정적인 것을 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고 죄스럽거나 그것은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할 것이 있다는 것도 어색하고, 감사하고 나서 나오는 감정도 어색하고, 자신을 바라보는 방향을 돕는 게 마인드풀니스잖아요. 그래서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의 느낌을 찾아야 하는 이 감사 명상을 바로 자기의 가치감, 자존감의 이슈가 있을 경우의 사람들에게 사실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 가치감의 문제의 벽을 깰 수 있는 마인드풀니스, 감사 명상을 천천히 조금 더 해보아야 하는 경우인 거죠. 여섯 번째는 나약해지는 순간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경우 감사 명상이 불편해지곤 합니다. 부정적인 경험들을 자꾸 생각하는 사람들의 경우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사고의 전환에서 혼란을 느끼고 위협을 느낍니다. 이 위협에 드러나는 순간이 바로 내가 약한 순간이야 라고 하는 시점이 되는 거죠. 혼란스러움 자체가 위협이 되는 겁니다.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발동하면 해당 행위 자체를 도전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하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요, 위의 많은 경우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바로 변화에 대한 저항감입니다. 해보지 않은 것, 변화라는 것 자체가 편안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저항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 표현 혹은 다른 방향으로의 사고의 관점, 이런 새로운 사고와 경험으로의 초대에 저항을 보이게 될 때 감사 명상이 불편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감사하기 자체를 해본 적이 없어서 이거 좀 이상한데? 라는 느낌 자체가 이것을 계속하지 못하게 한다는, 익숙한 것을 편안한 것으로 착각하는 사이클에서 나오는 것이 과제가 되고 있거든요. 익숙한 것은 편안한 것이 아닙니다. 기분 좋은 것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기분 좋아지는 것과 편안한 것을 조금씩 동일시하는 연습, 바로 이것을 도와주는 게 감사하기 명상이 될 거예요. 감사하기라는 것을 계속 해보면 감사함으로써 느끼게 되는 감정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진짜로 감사하기를 할 때만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근데 진짜를 하려면 조금씩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해요. 저는 아이들과 만날 때 약간 삐딱하게 감사하기라는 활동을 하곤 합니다.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감사해라 라고 얘기할 때 아이들은 이 선생님이 나를 이해를 못하네. 내 삶이 지금 감사할 게 있는 줄 알아요? 이때까지 내가 말한 거 뭐라고 들었어요? 내 삶을 들여다보고도 지금 내가 감사할 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공감을 받지 못했다고 오해하기도 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감사를 강요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 되기도 하고, 이때까지 잘 쌓아왔던 연결의 상태를 끊어버리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만날 때, 물론 성인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활동을 소개하거나 같이 해보려고 할 때마다 그 활동에 대한 아이들의 반응을 세심하게 체크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같이 들어가요. 아이들이 삐딱하게 여기면 저도 삐딱하게 그 활동을 접근해주면 되고요. 아이들이 두려워하면 저도 두려운 감정으로 그 활동을 조금씩 편안하게 풀어주는 방향으로 도와주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삐딱하게 감사하기에 대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조금만 감사해줘 보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수준이면 됩니다. 사춘기 아이들에게는 정말 찰떡인 심리치료적인 세션들이어서 이렇게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감사한 마음이 안 드는데 억지로 감사하는 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뭔가 억지스럽고
그래서 가짜 같아서 감사하는 것 자체가 모두 쇼하는 느낌이다, 뭐 이런 느낌이 드는 어른들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감사할 수 없게 서운하고 속상하고 지치는 날도 있죠. 누구든 무엇이든 어쨌든 탓하거나 화를 내고 싶을 만큼 가슴속에 무거움을 토해내고 싶은 그런 날도 있습니다. 그런 날에 감사하라고 권유를 받으면 감사하지 않는 자신을 더 죄책감 느끼게 만들기도 하고요. '내가 감사하지 못한 게 문제야?' 이렇게 화내지 않고 탓하지 않는 것만 해도 이미 성인 수준인데 '그런 오늘을 알기나 해?' 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런 날 있어요. 그날은 감사를 하지 않고 그저 편안하게 안전하게 넘어가는 것이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힘든 날이 아닌 조금은 견딜만 한 날들, 그리고 아무 일도 없는 날들에 우리는 감사하기 명상을 연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삐딱하게 감사하기를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감사한 것들을 삐딱하게라도 알아차리기 시작하면 무의식적으로 그동안 감사했던 감정을 되짚어 본다거나 옛날에 감사했던 것들을 떠올리고 있을 겁니다. 감사한 그것들을 알고 있다는 걸 드러내주는 아주 귀한 순간들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감사할 수 없으면 그렇구나 알아차리세요. 그리고 글자 몇 개만 바꿔주는 겁니다. 지금 토라진 마음, 벅찬 마음, 야속한 마음, 그 마음들은 알아주면서 이런 일이 생겨주면 나 감사할 수 있겠는데? 라는 삐딱한 마음으로 호흡하면서 그 상상 속에 감사하는 순간들을 알아차려 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 뇌에서는 충분히 새로운 반응들이 일어납니다. 상상 속에 감사하는 순간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들은 이미 감사할 일들의 리스트를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호흡하면서 감사한 일들에 살짝 몰입하게 되는 순간들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삐딱하게 질문도 던져주고 대답도 삐딱하게 하는 거예요. 15가지 정도 제가 아이들과 함께 나누는 삐딱하게 감사하기, 그 질문들을 듣고 약 1분 정도씩만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감사 명상 15분이 됩니다. 삐딱하게 감사하더라도 서서히 감사라는 단어에 익숙해지기 시작하실 거예요. 이러면 좋겠다라는 상상을 하면서 좋은 기분을 감사 명상과 함께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그 삐딱하게 감사하기 다음 영상에서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